어머니가 나에게 하루에 3번씩 밥그릇을 초보검에 3번씩 밥그릇을 내밀었지만 아버지는 내 그릇이 항상 비어있다는 것을 3년 동안 알아채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2자녀 중 한 명만 굶기고 싶어 했다. 나 완벽한 수민이 아닌 나를 대학교 입시를 앞둔 우등생이지만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여겨진 나를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우리는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가 물었다. 민지야, 왜 그릇이 비어있니?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완벽하게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이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이미 먹었어요. 학원 끝나고 간식을 많이 먹었잖아. 그렇지 민지야.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생각에 잠겼다. 그 후로 어머니는 더 교묘해졌다. 아버지의 16시간 교대 근무는 식사 시간이 어머니의 영역이 되게 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 일상은 돌에 새겨진 듯 확고해졌다. 매일 아침 6시 55분. 아버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옷장에 숨겨둔 체중계 위에 세웠다. 어머니는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어제보다 900 늘었네. 오늘은 아침도 점심도 없어. 하지만 엄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성장기라고요. 내 말은 어머니가 도시락을 꺼내는 소리에 잘렸다. 수민이의 도시락에는 김밥, 과일, 주스가 들어갔다. 내 것에는 오이 3조각과 현미떡 1개가 전부였다. 엄마, 제발, 시스. 어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저거 들리니? 아버지 샤워물 끊는 소리야. 수민이도 굶게 하고 싶지 않다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착한 딸처럼 학교 가. 나는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신호를 보냈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것이 정상인가요? 한 번은 저녁 식사 때 물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가볍고 공허했다. 마치 빈배가 울리는 것처럼. 10대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과장을 잘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그 나이 때도 그랬어요. 겨울이 되자 어머니도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 머리카락은 다발로 빠져나는 너무 지쳐서 화장실 싱크대를 치울 수조차 없었다. 학교에서 기절한 후 나의 벌은 가족이 피자를 먹는 것을 얼음물을 마시며 지켜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귀가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어머니는 당황하여 멀리서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식사를 차려주었다. 아버지가 들어오자 그는 안심했다. 좋아, 모두 밥을 먹고 있구나. 그때 나는 싸움을 포기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뼈만 남은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게 수년간 말해온 것이 보였다. 너무 많은 공간, 너무 많은 살, 너무 많은 모든 것. 엄마가 맞아요. 아침 식사 시간에 말했다. 저는 역겨워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처음으로 2년 만에 어머니는 불안해 보였다. 사과 4분의 1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뚱뚱해요. 엄마가 맞았어요. 우리 둘 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시점에서 너무 우울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것은 소송, 재판, 종신형을 의미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식사 때 알아차렸다. 민지 그릇은 어디 있니? 배고프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평평했다. 방아는 내 배가 너무 크게 울려서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민지는 어머니가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준비된 거짓말이 없었다. 3일 동안 민지가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이틀 후 나는 아버지 바로 앞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그래서 날 믿지 않는 거야. 난 그 애 엄마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아이들 앞에서 날 무시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모든 일을 다 해. 모든 것. 그런데도 내게는 충분하지 않아.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넌 잘 처리해왔어. 아버지는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5월에 내 수상식이 있었다. 나는 학업 성취상을 받았다. 배고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 무대로 걸어가는 것은 물속을 걷는 것 같았다. 올라가는 도중 내 교복 치마가 올라가서 닭뼈처럼 보이는 내 다리가 드러났다. 누군가 내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숨을 들이켰다. 민지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뚫고 들렸다. 그는 서 있었고 마침내 헐렁한 옷이 숨겨온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대포에서 발사된 것처럼 무대로 달려왔다. 뭐라도 좀 먹어. 그녀는 3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
나는 마이크에 대고 죽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너무 뚱뚱하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매일 아침 저를 재실 때요. 아버지의 얼굴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면서 늘어졌다. 내가 기절하기 전에 들은 마지막 소리는 수민이의 목소리였다. 높고 무서워하는 목소리로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 엄마가 민지 언니가 음식을 먹을 때 제게 설사약을 넣게 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우는 소리에 병원에서 깨어났다. 산디스오길. 그는 계속 말했다. 내 딸이 30kg밖에 안 나가. 그리고 난 매일 밤 그 애와 저녁을 먹었어. 의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으로 차분했지만 나는 밑에 깔린 혐오감을 들을 수 있었다. 김 선생님, 따님은 약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굶주렸습니다. 심장의 만성영양실조의 징후가 보입니다. 만약 48시간 더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아주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경비원이 지켜보는 방 건너편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하게 했어. 그녀는 뱀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른 딸들을 갖는 것에 집착했어. 난 그녀를 더 심한 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어.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냈다. 조사 중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수민이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심장 모니터와 주사에게 둘러싸인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삐소리가 나는 모니터가 나를 다시 의식으로 불러들였다. 나는 천장 타일을 응시하면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부숴버린 모든 것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다. 내 몸은 모든 가구가 제거된 집처럼 속이 비어있고 이상했다. 그리고 의사가 두꺼운 폴더를 들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내 가슴을 조이게 하는 방식으로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앉아서 내 몸이 제급식 증후군이라는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만약 그들이 지금 당장 정상적인 양의 음식을 준다면 내 장기가 실제로 충격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칼로리를 증가시켜야 했고 내 심장과 혈액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건물 어딘가에 있었지만 그녀가 여전히 이 의학적 규칙을 통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주사액이 팔에 들어가면서 차갑게도 느껴졌고 그는 인산염 수치와 심장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 단어들이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짧은 회색 머리와 지친 눈을 가진 여성이 클립보드를 들고 들어와서 아동보호국의 만스필드 클라리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어머니가 와서 즉시 가짜 눈물을 흘리며 내 침대 옆으로 달려왔다. 어머니는 클라리사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동안 아프게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그리고 내가 아침 체중 측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춤추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른 딸들을 갖는 것에 집착했다며 숨을 헐떡이고 흐느끼며 방해했다. 나는 클라리사에게 어머니 옷장에 있는 체중계와 36kg 목표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내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어머니는 계속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아버지가 우리의 체중에 대해 언급하고 그의 규칙을 강제로 따르게 했다고 말했다. 클라리사는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특히 어머니가 자신도 희생자라고 울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 혼란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의 요구와 딸들을 보호하려는 시도 사이에 갇혀 있다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마침내 그녀를 뒤따르는 경비원과 함께 떠난 후 다른 사회복지사가 와서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는 동안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거되었다고 내게 말했다. 죄책감은 내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나를 쳤다. 심장 모니터가 더 빨리 삐소리를 내게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더 일찍 말하지 않아서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의 범죄로 벌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게 내버려 둔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피 뽑기와 작은 식사가 내 위를 조이는 3일이 흐르는 동안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나는 마침내 간호사에게 모든 것을 말할 용기를 냈다. 그녀가 내 주사액 가방을 바꾸는 동안, 그녀는 내가 아버지가 샤워하는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6시 55분에 그 숨겨진 체중계에 서 있었고, 어머니가 내 체중을 발표하고 그 숫자에 따라 내가 먹을 수 있는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는 동안 중단 없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드물게 먹을 수 있는 날에 어머니가 수민이에게 내 음식에 설사약을 넣게 했다고, 간호사는 모든 것을 신중한 필체로 기록하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내 어깨를 부드럽게 꽉 쥐면서 내 의료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철사태 안경 뒤에 친절한 눈을 가진 키 큰 의사가 들어와서 자신을 이주호 박사라고 소개하며 장기 영양실조의 징후를 문서화하기 위해 종합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드럽지만 철저했다. 내 가늘어지는 머리카락, 내 다리에서 낫지 않는 상처, 내 뼈가 피부를 통해 예리한 각도로 튀어나온 방식의 사진을 찍으며, 그리고 나는 그의 목소리가 전문적이고 차분하게 유지되었지만 그의 눈에 분노가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뼈밀도 손실과 어머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일어난 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세한 혈액 검사를 보여주는 특별한 엑스레이를 주문했다. 병원에서 4일째 되는 날, 수연 선생님이 학교에서 방문하셨다. 그녀의 팔에는 내가 없을 때 아마도 내 뒤에서 속삭이는 반, 친구들의 쾌유 카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상을 받는 시상식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나를 재는 것에 대해 내가 마이크에 말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 AV 부서에서 오디오 녹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내 팔이 얼마나 얇은지 보았을 때 젖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어머니는 거대한 연출로 병원에 나타났다. 음식 가방을 들고 복도에서 크게 울면서 그들이 아픈 딸을 그녀로부터 멀리하고 있다고, 그녀는 단지 나를 먹이고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고, 그녀가 음모론과 모든 사람이 그녀의 아기를 그녀에게 대항하게 하고 있다고 간호사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경비원이 그녀를 물리적으로 내보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그들의 움켜잡음에 맞서 싸우는 것을 내 문 창문을 통해 지켜봤다. 다음 날 오후, 구겨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 방에 와서 자신을 변호사 이준호라고 소개했다. 아버지가 양육권 소송을 처리하고 우리를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고 양육권 청문회 일정, 우리가 수집해야 할 증거의 종류, 법적 시스템이 느리게 움직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문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 머리는 모든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첫 인터뷰 일주일 후, 클라리사가 이번에는 어머니가 없이 다시 나와 이야기하러 왔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소리 지르게 만드는 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건강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을 오해했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저 내가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우려고 했는지, 그녀는 내가 심지어 500도가나 늘어도 벌을 받는 것에 대해, 내가 얼음물을 마시는 동안 가족이 피자를 먹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내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뚱뚱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을 때 회의적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나에게 주는 모든 의심스러운 표정과 함께 나의 정의에 대한 기회가 미끄러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어머니가 문 바로 옆에 서서 매처럼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 병원방에 나타났다. 내 여동생의 눈은 그녀가 내 침대로 걸어와서 내가 부서질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작은 포옹을 해주었을 때 부어있고 빨갛게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 옆에 머물렀다. 수민이는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학교 일과 곧 있을 친구의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지나가는 간호사와 대화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수민이는 담요 아래 내 손에 뭔가를 빠르게 눌렀다. 나는 접힌 종이를 느꼈고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 다시 돌아왔을 때 무표정을 유지했다. 나중에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쪽지를 열었고 그것은 단지 미안해요 라고 쓰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내 눈이 젖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소리내어 말하기에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간호사에게 노트북을 요청했고 지난 3년 동안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내 손은 첫 시간 후에 경련을 일으켰지만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내는 것이 내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통제권을 되찾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계속했다. 나는 아침 6시 55분에 체중 측정에 대해 썼고 어떻게 어머니가 가장 정확한 숫자를 얻기 위해 내게 속옷만 입고 있게 했는지, 나는 수민이가 샌드위치와 쿠키를 먹는 동안 내 점심으로 오이조각과 현미떡에 대해 썼다. 나는 내가 얼음물을 마시는 동안 가족이 피자를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내게 미소 짓는 것에 대해 썼다. 나는 어머니가 수민이에게 시킨 내 음식에 들어간 설사약에 대해 썼다. 나는 2일 동안 32페이지를 채웠고 내 손목은 마지막에 펜을 거의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적어 놓으니 모든 것을 적어 놓으니 모든 것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고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지 않았다. 병원에서 5일째 되는 날, 그들은 내게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나는 복도를 10m도 걷기 전에 내 다리가 젤리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치료사는 내가 아기 걸음을 걷는 동안 내 팔을 잡고 있던 친절한 나이든 여성이었고 몇 분 후에 앉아야 했을 때 나를 나쁘게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몸이 에너지로 사용할 지방이나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 근육이 수년 동안 스스로를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잃은 힘을 다시 키우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내 뼈에 대한 손상 중 일부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내가 노력으로 토할 때까지 20분 동안 일했고 그녀는 내일 다시 시도하자고 말하면서 나를 침대로 도와주었다. 한편 이준호 변호사는 아버지가 조사 규칙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긴급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어머니가 내게 한 일에 대한 내 서면 페이지를 포함시켰다. 3일 후 그는 우리가 아직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거부했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나를 친 분노는 가슴에 불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준호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시스템은 느리게 움직이며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수연 선생님이 내 시상식에 오디오가 있어야 할 CD를 가지고 나타났다. 우리는 그것을 그녀의 노트북에서 재생했지만 품질이 너무 나빠서 군중 소리와 약간의 흐릿한 대화 외에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너는 내가 너무 뚱뚱하다는 것에 대해 뭔가를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정확한 단어는 정적에 묻혔다. 그녀는 너무 실망스러워 보였고 학교의 AB 부서에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이런 행사를 녹음하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한 한 번의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노력해줘서 고마웠다. 클라리사는 2일 후에 내 학교에서 온 서류 폴더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내가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모든 때를 보여주는 간호사의 기록을 얻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얇아 보이는지에 대한 메모와 함께 문서화된 17개의 다른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그녀의 사건 파일에 추가했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패턴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진전처럼 느껴졌다. 병원 체류 일주일째. 퇴원 계획자가 와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집에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이 나를 위해 단계적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먹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중간집과 같았다. 나는 병원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또한 어머니가 나에게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장소는 40분 거리에 있었다. 이는 내가 그곳에 충분히 오래 머문다면 학교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이 거짓으로 고발되고 아픈 딸과 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학교의 아이들이 그녀의 게시물을 스크린샷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실패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긴 문단을 썼다. 그녀는 해변이나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오래된 사진들을 게시했다. 댓글은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시상식에서 내가 쓰러지는 것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뉘었다. 그것들을 읽는 것은 그녀가 쓴 모든 단어가 자신을 희생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 고안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내 배를 아프게 했다. 이주호 박사는 9일째 되는 날 내 몸이 수년간의 굶주림으로 인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검사 결과 더미를 가지고 왔다. 내 철분 수치는 너무 낮아서 보충제가 필요했다. 내 심장은 손상의 징후를 보였다. 내 뼈 밀도는 노인의 것과 같았다. 그리고 내 호르몬 수치는 완전히 불균형했다. 그는 각 검사 결과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는데 이는 이것이 단지 최근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이었다. 그 모든 숫자와 차트를 보는 것은 단지 내 말과 어머니의 말의 대결보다 모든 것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했다. 그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법원을 위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이준호는 우리 집 근처의 새 약국에서 기록을 소환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는 어머니가 지난 2년 동안 몇 주마다 대량으로 설사약을 구매한 패턴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내가 쓰러지거나 아파서 집에 가야 했던 학교에서의 최악의 날들과 일치하는 타임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 법적인 일들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마침내 경청하고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거짓말을 그냥 믿는 대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3일 후 클라리사가 집에 나타났고 내가 이준호와 함께 다른 회의로 가는 도중에 차 창문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클립보드와 카메라를 들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의 차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직장에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거의 2시간 동안 머물면서 모든 것의 사진을 찍었다. 그날 오후 늦게 클라리사는 이준호에게 전화해서 그들이 어머니의 모든 디자이너 드레스 뒤에 옷장에서 발견한 것을 말했다. 체중계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뒷벽에 밀려 있었으며 누군가가 그 옆에 흰색 페인트에 작은 표시를 긁어 놓았다. 마치 일수를 세는 죄수처럼 7개 그룹으로 벽을 따라 올라가는 수백 개가 있었다. 클라리사는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고 각 표시가 아마도 내가 그 위에 서 있었던 아침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고 말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우리 집을 살펴보는 것을 봤다고 그녀에게 말했기 때문에 수색에 대해 알게 되었다. 몇 시간 내로 그녀는 식료품점에 가서 작은 군대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샀다. 클라리사가 이일 후 후속 방문을 위해 돌아왔을 때 부엌은 마치 요리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다. 신선한 과일 그릇과 식사 계획 차트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심지어 건강한 레시피 카드를 인쇄하여 마치 수년 동안 사용해온 것처럼 카운터에 흩어져 있게 했다. 이준호가 내가 볼 수 있도록 주차한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며 나는 어머니가 이 게임에 얼마나 능숙한지에 소리 지르고 싶었다. 단계적 회복시설은 나에게 브리튼 선생님이라는 치료사를 배정했는데 그녀는 나를 덜 미치게 느끼게 하는 이런 차분한 말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내 감정 없이 순서대로 사실들을 적도록 가르쳤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언제 일어났는지만 우리는 그녀가 말하기를 판사들은 감정보다 사실에 더 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울거나 화내지 않고 내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했다. 매 세션마다 우리는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내가 나는 느꼈다 또는 그것은 처럼 보였다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나를 멈추게 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게 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감정 없이 단지 그 말들을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아버지는 마침내 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 2주 동안 논쟁한 후 감독된 방문 허가를 받았다. 그는 시설의 방문방에 들어와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나를 응시하며 그저 서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의자에 앉아 그의 온몸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감독관은 그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울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가져와야 했다. 그는 내가 마침내 수민이와 나는 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있다고 그에게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얼굴을 닦고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돌려받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주에 수연 선생님은 그녀가 시상식에서 학교의 AV 장비를 뒤지고 있었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메인 녹음은 나빴지만 강당에는 청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내장 시스템이 있어 모든 것을 별도로 녹음했다. 그녀는 전화로 그것을 내게 재생했고 모든 것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나를 재는 것에 대한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 그런 다음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로 내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으려고 했다. 그런 다음 설사약에 대한 수민이의 무서워하는 목소리. 선생님은 3개의 다른 CD에 사본을 구워서 이준호에게 주었고 그는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후 내 전화가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번호로 울렸다. 그것은 수민이가 친구의 전화로 전화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녀를 변비 약속으로 의사에게 데려가고 있지만 그녀는 변비가 없다고 내가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속삭였다. 내 온몸이 차가워졌다. 왜냐하면 내는 어머니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수민이는 어머니가 약속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에게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게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학교에서 만약 아프거나 무서우면 누군가에게 말하라고 했고 그녀는 정말 빨리 전화를 끊기 전에 알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샨티와의 치료 세션 동안 나는 너무 빨리 일어섰고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내 다리가 무너졌고 내 골반을 멍이 들 정도로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샨티는 주변권에서 온 이주호 박사에게 전화했고 그는 너무 열심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의하면서 내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그는 모든 법적 문제의 스트레스가 내 회복을 더 느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고 만약 내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병원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멈출 수 없었다. 수민이가 위험에 처해 있고 어머니가 여전히 그녀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리사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수민이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이준호에게 전화하여 좌절감을 표현했다. 그녀는 수민이가 거의 말하지 않고 마치 도망치고 싶은 것처럼 문을 계속 쳐다보았다고 말했다. 모든 질문에 어깨를 으쓱하거나 모른다는 대답을 받았고 클라리사는 사건에 유용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수민이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조용히 할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동안 시스템은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 이준호는 그 실패한 인터뷰 후에 나와 만나서 판사가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의료 기록과 녹음, 체중계 사진이 있었지만 명백히 그것은 지속적인 위험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싸우는 것에 너무 지쳐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지 않으면 어머니가 이길 것이고 수민이가 나처럼 될 것을 알았다. 이준호는 그의 노트북을 꺼내어 내게 주 녹음법을 보여주며 우리가 일방동의주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전화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내게 한 일에 대해 말하게 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 생각해도 내 배가 아팠지만 나는 그것이 수민이를 보호하고 이것을 마침내 멈추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이준호의 사무실에 앉아 그가 그의 노트북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 동안 내 전화가 우리 사이에 스피커폰으로 있었다. 내가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을 때 내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그 위에 앉아야 했다. 그녀는 두 번째 벨소리에 이 가짜 달콤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녀의 아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대해 혼란스럽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에 너무 빨리 뛰어들었다. 그녀는 내게 최선만을 원했고 의사들이 모든 것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녀가 어떤 좋은 어머니도 할 일인 부분 조절을 나에게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며 아침 체중 측정은 단지 내 건강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날 아이들이 너무 많은 정크푸드를 먹는다는 것과 그녀가 나를 비만과 당뇨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10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녀가 내 음식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내 살이 오싹하게 했지만
이준호는 내가 그녀가 계속 말하게 하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체중계가 책임을 위한 도구였고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이 뚱뚱해지도록 내버려 두는데 내 섭취량을 모니터링할 만큼 충분히 신경 썼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수민이가 언급한 설사약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때로는 내가 소화에 도움이 필요했고 어쨌든 그것은 모두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20분 후 이준호가 마무리하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녹음을 3개의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말했다. 완전한 고백 없이도 그녀의 통제와 모니터링에 대한 언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3일 후 이준호는 그의 소환장 후의 약국 기록이 마침내 나왔기 때문에 흥분해서 내게 전화했다. 그는 그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그의 책상에 종이들을 펼쳤다. 지난 2년 동안 2, 3주마다 어머니는 같은 브랜드의 설사약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항상 현금으로 지불했지만 그녀의 리워드 카드를 사용했다. 날짜는 간호사가 문서화한 학교에서의 내 최악의 날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내가 기말고사 중에 쓰러지기 전에 그녀가 3상자를 산 일주일이 있었다. 이준호가 그녀에게 타임라인이 내 의료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심지어 클라리사도 그런 명확한 패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것이 체계적인 학대처럼 보이고 수민이를 즉시 안전한 곳에 배치하도록 강하게 밀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그녀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고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들은 먼저 적절한 가족 구성원을 찾아야 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들은 긴급 위탁 배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10대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가정이 부족했다. 수민이가 여전히 그 집에 있는 채로 지나가는 매일은 내가 그녀를 실패시키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그녀가 언급했던 그 이상한 의사 약속들과 이제 내가 표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클라리사는 그녀가 몇 일마다 수민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어머니가 얼마나 일들을 숨기는데 능숙한지 알았을 때 그것은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주 수연 선생님은 그녀가 내 무너짐과 수년에 걸친 체중 감소에 대한 공식 진술을 작성하기 위해 5명의 교사들을 얻었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녀는 전화로 그것의 일부를 내게 읽었고 나는 부끄러움으로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국어 선생님은 내가 발표 중에 서 있는 채로 잠들었고 내 옷이 커튼처럼 나에게 걸려 있었다고 써었다. 체육 선생님은 내 다리가 막대기 같았기 때문에 달리기에서 나를 면제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쨌든 참여하기를 고집했다고 말했다. 내 화학 선생님은 화장실에서 내가 기절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말라고 간청했던 것에 대해 썼다. 그들은 모두 극적인 체중 감소를 알아차렸지만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없이 어떻게 도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스 선생님은 그들의 진술이 기록된 우려사항이 있는 의무 보고자로서 무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박사는 그의 검진 동안 내게 보여주면서 사례를 위한 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오후 내내 보냈다. 그는 내 혈액 검사와 장기 손상의 패턴이 전형적인 시기, 장애에서의 자기 제한이 아닌 강제 굶주림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심장이 수년에 걸쳐 발전하는 만성 영양실조의 특정 징후를 보여준다고 썼다. 뼈밀도 스캔은 10대가 아닌 노인 환자에게서 보통 보이는 손상을 드러냈다. 그는 내 체중이 내부 정신질환보다는 외부 통제를 시사하는 패턴으로 떨어져졌음을 보여주는 차트를 포함했다. 그의 전문적인 의견은 이것이 정신과적 시기 장애가 아닌 의학적 아동학대라고 명확하게 진술했으며 그는 모든 검사 결과를 증거로 첨부했다. 보고서는 15페이지 길이였으며 그것을 읽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겪고 있을 때보다 모든 것이 더 실제적이고 끔찍하게 느껴지게 했다. 청문회 2주 전, 나는 단계적 회복시설의 휴게실에 앉아 있었을 때 간호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녀는 누군가가 주차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고 보안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창문 밖을 보았고 어머니가 그녀 주변에 식료품 가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녀의 차 옆에 서서 울고 건물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아기를 먹이고 싶다는 것과
그들이 그녀가 나를 돌보는 것을 막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은 그녀가 음식 용기를 꺼내어 곡물처럼 들고 있을 때 쳐다보고 있었다. 보아는 그녀가 떠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지 자신의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싶은 어머니라며 계속 울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서 돌아서서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연기에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자랑스러웠다. 직원들은 그녀의 불법 침입과 치료 방해에 대한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준호는 우리의 증거 파일에 추가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이준호가 판사의 일정에서 취소로 인해 청문회가 3주나 앞당겨졌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고속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계획했던 거의 한 달이 아닌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4일이 있었다. 나는 그가 서류를 복사하고 증거 라벨을 만드는 동안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샨티는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 나에게 추가 세션을 주기 위해 그녀의 전체 일정을 재배열했다. 그녀는 내가 어머니의 변호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하면서 같은 질문에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시켰다. 그녀는 내가 어떤 것을 대답하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고 내가 안절부절하지 않도록 손을 접는 방법을 가르쳤다. 우리는 내가 공포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휴식이 필요하면 물을 요청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소리치고 싶을 때도 내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연습했다. 그녀는 진실이 내 편이라는 것과 내가 단지 감정적이 되지 않고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4번째 세션까지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가장 불쾌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었다. 이 모든 동안 수민이는 어머니의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나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들을 함께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 친구가 화장실에 간 순간 수민이는 그녀의 가방에서 이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식품 일기였는데 그녀는 수년 동안 내 체중과 내가 먹은 것을 추적해왔다. 각 페이지에는 날짜, 숫자, 그리고 그녀의 규칙에 대한 내 수능이나 저항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일부 항목은 심지어 단 500개만 늘어도 벌을 설명했다. 수민이는 어머니의 옷장에서 그것을 찾았고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자필로 모든 것의 증거를 보면서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준호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민이가 허락 없이 그것을 가져갔고 나에게 직접 주었기 때문에 법적 연속성이 깨졌고 어머니의 변호사는 그것이 도난당했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적절한 법적 채널을 통해 그것의 신빙성을 확립해야 했다. 그는 그것을 필적 전문가에게 보내 분석하게 했지만 결과가 우리의 새로운 청문회 날짜 전에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거가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로 거기에 있을 때 법적 시스템의 규칙은 너무 답답하게 느꼈다. 정확히 그녀가 나에게 한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시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부모 교육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그의 인생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앞줄에 앉아 메모를 하고 아동 트라우마와 보호적 양육에 대한 유인물이 가득한 폴더를 집으로 가져왔다. 모든 세션은 이준호가 우리 법정 파일에 추가한 인증서와 출석 기록으로 문서화되었다. 그가 단지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실제로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안에서 뭔가가 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게 했다. 2주 후 나는 단지 아침 수업으로 시작하여 반나절 동안 학교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박해받는 어머니로서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우리 마을에서 바이럴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도에서 나를 쳐다보고 그들의 손 뒤에서 속삭였다. 내가 원했던 것처럼 화장실에 숨는 대신 나는 고개를 들고 곧장 수업으로 걸어갔다. 학교 상담사는 그 첫날 오버사 계획이라는 서류와 함께 나를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수업 중에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약해짐을 느끼면 간호실에 앉기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식적인 편의는 나를 괴물이 아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그날 밤 회복시설에서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새벽 2시에 깨어났다. 내 가슴은 조이고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직원을 위한 패닉 버튼을 누르는 대신 나는 샨티가 가르쳐준 호흡 운동을 사용했다. 나는 안전한 장소를 상상하면서 10에서 거꾸로 셌다.
그리고 15분 내에 내 몸이 진정되었다. 그것을 혼자서 극복하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워져 하는 부분에 대해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이준호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코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경고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는 이미 약국 기록과 의료보고서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증거와 함께 반대 동의안을 제출했다. 앞뒤로 날아다니는 법적 서류들은 내 머리를 어지럽게 했지만 이준호는 이것이 정상적인 절망의 전술이라고 말했다. 3일 후 지역신문의 기자가 10대 시기 장애에 대한 논평을 위해 시설에 전화했다. 그 기사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시상식 사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이 우리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는 그 주말에 나왔다. 온 마을이 식료품점과 커피숍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는 법원이 더 이상 그 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주호 박사는 어머니에 대한 형사과실 혐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방검사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내 의료 차트를 보여주고 체계적인 기하가 자가 제한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다. 가족법원 대신 실제 법 집행이 형사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실제 희망을 주었다. 한편 수민이는 놀이 약속을 위해 어머니의 친구 집에 머무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했다. 그녀는 친구의 전화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다음 청문회에서 판사에게 무엇을 말할지 수민이에게 코칭하는 것을 녹음했다. 녹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수민이에게 아빠가 우리가 디저트를 먹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수민이는 학교 방문 중에 녹음을 클라리사에게 주었고 내 여동생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다. 클라리사는 즉시 녹음을 그녀의 감독자에게 가져가 수민이의 어머니 양육권에서의 긴급 제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녀의 감독자는 먼저 더 많은 서류를 원했고 이것은 나를 너무 화나게 해서 내 물병을 내 방 건너편으로 던졌다. 수민이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시스템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느껴졌다. 하지만 클라리사는 계속 밀어붙였고 더 강한 사례를 구축하면서 모든 우려사항을 문서화했다. 다음 법정 날짜 2일 전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왔던 전화를 받았다. 판사는 수민이의 녹음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고 어머니와 우리 둘 사이에 감독된 접촉만 명령했다.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법원 감독관과 함께 우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우리와 단독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회복시설에서 내 침대에 앉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3일 후 감독된 방문센터에서 어머니는 오래된 커피와 청소용품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우리 맞은편에 앉았다. 감독관, 안경을 쓴 피곤해 보이는 여성은 어머니가 내 손목을 흔적을 남길 만큼 세게 잡았을 때 모퉁이에서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그녀의 지도 없이는 혼자서 우리를 처리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그녀가 노력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고 속삭였다. 나는 내 얼굴을 완전히 빈 상태로 유지했고 그녀의 손톱이 내 피부를 파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수민이는 울기 시작했고 감독관은 마침내 올려다봤지만 어머니는 이미 놓았고 그녀의 얼굴에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방문이 끝난 후 나는 이준호가 준 노트북에 어머니가 말한 모든 것을 한 단어 적었고 내 전화로 내 손목에 있는 빨간 자국의 사진을 찍었다. 법정 날짜는 2개월 후에 왔고 내 위가 법원으로 걸어갈 때 뒤집기를 했다. 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았고 벽에 나무 패널이 있었으며 판사가 앉아 서류를 살펴보는 큰 책상이 있었다. 그들이 나를 증언하라고 불렀을 때 나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내 손가락이 떨리고 있지만 성경에 손을 얹었다. 변호사는 나에게 아침 체중 측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아버지가 샤워하는 동안 매일 아침 그 숨겨진 체중계 위에 서 있는 것에 대해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그녀의 테이블에서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도 내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머니가 내 체중을 발표하고 그 숫자에 따라 내가 먹을 수 있는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음식 제한에 대해 물었고 나는 모든 것을 나열했다. 3개의 샐러리 조각,
하나의 현미떡. 내가 얼음물을 마시는 동안 내 가족이 피자를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지만 나는 그냥 계속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수민이가 내 음식에 넣은 설사약과 내가 학교에서 반복해서 쓰러진 것에 대해 말했다. 내가 끝마쳤을 때 어머니의 가짜 훌쩍임을 제외하고는 전체 법정이 조용했다. 수연 선생님이 다음에 증인석에 섰고 시상식의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해 그녀의 노트북을 꺼냈다. 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녀가 나를 잴 때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놀란 비명이 내 입에 음식을 억지로 넣으려고 시도했다. 판사의 얼굴은 그녀가 듣는 동안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의 펜이 그녀의 책상을 두드렸다. 이주호 박사는 그 후에 차트와 의료보고서가 가득한 폴더를 들고 왔다. 그는 그것들을 화면에 올려놓고 영양실조의 패턴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가 부과된 제한이 아닌 체계적인 기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체중이 떨어진 특정 날짜를 지적하고 그것들을 어머니의 설사약 구매와 일치시켰는데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들리게 만드는 이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변호사는 계속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의사가 끝내게 했다. 클라리사가 다음이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옷장에서 발견된 체중계와 그 옆에 긁힌 모든 표시, 자국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 그녀는 수민이가 어머니가 판사에게 무엇을 말할지 코칭하는 녹음을 재생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민이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디저트를 먹게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명확했다. 클라리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어머니가 나를 굶주리게 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준호는 약국에서의 대량 설사약 구매가 내 학교 붕괴와 병원 방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의 타임라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일어났다. 화면의 시각적 표시는 패턴을 무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각 구매 날짜는 빨간 선으로 학교나 의료 기록에서의 사건 보고서와 연결되었다. 더 많은 증거가 그녀에 대해 쌓이면서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빨개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마침내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를 안전한 답변으로 안내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적절한 습관을 발달시키기 위해 음식에 대한 확고한 경계와 일관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직접 매일 아침 나를 재는지 물었고 어머니는 체중 모니터링이 좋은 양육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녀가 부분 통제와 음식 관리를 통한 규율 가르치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때 그녀의 변호사는 사라지고 싶어 보였다. 판사는 마침내 그녀를 중단시키고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기다리는 것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 판사는 그녀의 결정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즉시 우리 둘 모두의 임시 양육권을 얻을 것이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감독된 방문만 받을 것이고 그녀는 영구 양육권 청문회 전에 완전한 심리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 안도감은 내가 거의 의자에서 넘어질 정도로 나를 강하게 쳤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법정 2일 후 나는 회복시설에서 심장이 뛰고 건너뛰는 상태로 깨어났다. 간호사는 구급차를 불렀고 스트레스가 부정맥을 유발했기 때문에 나는 모니터링을 위해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다. 이주호 박사는 이것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법적 절차에서 회복하는 사람에게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내 몸이 내가 마침내 안전할 때조차도 여전히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두렵게 했다. 아버지는 그의 오래된 트럭으로 병원에서 우리를 픽업했고 우리의 새 집, 피자 가게 위에 작은 투룸 아파트로 우리를 데려갔다. 마늘과 치즈의 냄새가 바닥을 통해 올라왔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공동은행 계좌를 깨끗이 비웠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우리는 좁은 계단을 통해 우리의 쓰레기 봉지에 담긴 옷을 들고 올라갔고 나는 그에게 우리가 함께 있고 그녀로부터 멀리 있는 한 판지 상자에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 아파트의 첫 주에 전혀 수민이는 거의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병원 서류에서 샨티의 번호를 찾아 그녀를 위한 약속을 잡았다. 나는 수민이가 어깨가 귀에 올라갈 정도로 움츠러든 상태로 첫 번째 세션에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그녀가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빨갰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더 가벼워 보였다. 다음 몇 세션 동안 샨티는 그녀가 말하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민이는 어머니가 내가 끝낼 수 없을 때 내 접시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했겠고 그녀가 토하면 그녀를 벌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도 비밀리에 저울에 재고 그녀에게 나처럼 문제가 될 뻔했다고 말했다. 수민이가 밝혀내는 각 것들은 분노로 내 손을 떨게 했지만 그것은 또한 나를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더 결심하게 만들었다. 한편 검사는 아동위험과 방치에 대한 검사는 아버지에게 아동위험과 방치에 대한 예비 형사 고발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몇 시간 내에 보석금을 내고 즉시 소셜미디어로 가서 원한이 있는 전 남편에 의해 아픈 딸들로부터 찢겨져 나간 헌신적인 어머니에 대한 긴 설명과 함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게시했다. 그녀는 거짓으로 고소된 어머니라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보호적인 부모의 박해에 대한 일일 게시물을 썼다. 댓글 섹션은 진실을 모르는 지지하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그녀의 끊임없는 필요는 실제로 그녀가 다른 게시물에서 자신을 모순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사건에 도움이 되었다. 법원의 피해자 변호인은 내게 나무 패널과 윙윙거리는 형광등이 있는 작은 방에서 내 영양 진술을 녹음하도록 도왔다. 나는 카메라 앞에 앉아 43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아침 체중 측정, 빈 접시, 설사약, 빠지는 머리카락, 심장 문제, 날짜와 세부 사항이 있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샨티가 사실에 집중하고 감정에 집중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최악의 부분을 설명할 때도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내가 끝마쳤을 때 변호인은 그녀가 이제까지 녹음한 것 중 가장 명확한 진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틀 후 내 전화는 어머니의 번호에서 온 음성 메시지로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오해에 대해 나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떨리고 가짜로 달콤했고 내가 혼란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는 어쨌든 나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정리되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2번 듣지 않고 내 증거 폴더에 메시지를 저장했고 마침내 그녀의 승인이나 심지어 그녀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 3달은 합의청문회가 도착할 때까지 진술과 청문회와 회의로 천천히 지나갔다. 판사는 망상적 특징이 있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심리 평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검토했고 어머니가 18개월의 의무 치료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아버지는 완전한 양육권을 유지했고 6개월 후에 재평가를 위한 검토가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의 변호사는 감독되지 않은 방문을 위해 논쟁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그것을 즉시 중단시켰다. 어머니가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민이와 나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다음 주 외래 환자 프로그램에서 점심시간에 뭔가가 바뀌었다. 나는 스파게티와 샐러드가 담긴 내 쟁반을 들고 앉아서 칼로리를 세거나 내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냥 한 입 한 입 먹었고 내 접시가 비워질 때까지 계속했다. 영양사는 내가 다 먹는 것을 보고 문자 그대로 뛰어올라 나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가 그것에 한 모든 것을 견뎌낸 내 몸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꼈다. 아버지와의 새로운 일상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형태를 갖추었다. 매일 밤 6시 30분. 우리는 접힌 냅킨을 한 다리 아래 넣지 않으면 흔들리는 작은 테이블 주위에 앉았고 우리 모두는 같은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대단한 요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태운 구운 치즈 샌드위치와 너무 익힌 파스타를 먹었지만 우리는 함께 먹고 있었다. 처음 몇 번의 저녁 식사는 조용하고 어색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수민이는 학교에서의 농담을 말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우리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나는 실제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수민이는 아버지가 말한 것에 너무 웃어서 우유가 그녀의 코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소리. 어머니 주변에서 사용했던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 그녀의 진짜 웃음은 내가 여전히 부서진 줄 몰랐던 내 안의 무언가를 치유했다. 나는 법원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이 모든 경험에서 모든 것을 모아 바인더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영양실조 진단, 심장 손상 보고서, 샨티가 복사본을 얻도록 도와준 치료 노트를 보여주는 내 모든 의료 기록을 정리했다. 나는 법적 서류, 접근 금지 명령, 양육권 서류, 형사사건 파일을 추가했다. 그런 다음 나는 식이장애 생존자를 위한 온라인 자료, 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연락처, 안전계획을 위한 템플릿을 찾았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내 복수가 더 이상 그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우리를 다시는 해치지 못할 만큼 높고 강한 벽을 쌓는 것이었다. 내가 살아남고 극복한 모든 것의 증거로 가득 찬 그 두꺼운 바인더를 보면서 나는 내가 어머니의 체중계에 서 있던 그 49kg의 소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목소리를 내게는 너무 무서웠고, 똑바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배고팠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부서졌던